서울 한복판, 매서운 겨울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있었다. 서윤아는 병원 진료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정적을 깨는 것은 의사의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다. 윤아 씨 결과가 나왔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사기 간암입니다. 그 순간 시간은 멈춘 듯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고 윤아의 손끝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그녀는 숨을 들이켰지만 공기가 목에 걸려 들어가지 않았다. 의사는 말을 이었다. 앞으로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치료를 시작하면 연장 가능성은 있지만 그 후에 마른 기에 들어오지 않았다. 윤아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을 나섰다. 회색 하늘 아래 첫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아이의 신발, 가족 사진,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닫혀있던 일기장이 있었다. 그녀의 아들, 민준. 9해 전 남편 서지훈이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그 충격으로 민준은 병원에서 사라졌다. 누구도 아이를 찾지 못했다. 경찰은 유괴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단서는 없었다. 회사 경영권을 두고 가족 내 분쟁이 벌어졌고 결국 윤아는 자신의 감정과 추억을 전부 봉인한 채 기업을 지켜야 했다. 그렇게 9년이 흘렀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은 윤아의 오래된 본능을 깨웠다. 아이를 다시 찾아야 해. 그날 밤 윤아는 조용히 한 사람을 불렀다. 최경민 변호사.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일하던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경민 씨, 도와줘요. 민준이를 찾아야 해요.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에요. 경민은 처음엔 망설였지만 윤아의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용히 수사를 시작했고 며칠 후 한 장의 사진을 건넸다. 부산 외곽입니다. 한 폐철도 근처에서 찍힌 사진인데 이 아이 닮았어요. 아주 많이. 사진 속 소녀는 헝클어진 머리에 허름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윤아는 단번에 알 수 있었다. 그 아이는 분명 민준이었다. 다음 날 윤아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부산으로 향했다. 추적 끝에 도착한 곳은 오래된 폐차장 옆 가건물. 주변엔 철로, 쓰레기 더미, 그리고 작은 텃밭이 있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그 아이를 보았다. 소녀는 깡마르고 말이 없었다. 플라스틱 병을 주워 배낭에 넣으며 주변을 경계하듯 살피고 있었다. 아이의 눈빛은 낯설고 어두웠다. 하지만 윤아의 심장은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본능이었다. 민준. 그녀는 무심코 중얼였지만 소녀는 반응하지 않았다. 그 순간 한 중년 남자가 나타났다. 거친 얼굴에 굽은 어깨, 손에는 무거운 고물 가방을 들고 있었다. 당신 누구요? 혹시 이 아이와 함께 사시나요? 내 아들이에요. 박민수. 으휴. 아, 그냥 아이가 저희 아이를 많이 닮아서요. 윤아는 조심스럽게 말을 돌렸다. 박지태. 아이를 키우는 이 남자의 이름이었다. 그는 순박하지만 뭔가 감추는 듯한 사람이었다. 윤아는 며칠 동안 부산에 머물며 아이를 지켜봤다. 아이는 말을 거의 하지 않았고 친구도 없었다. 낮엔 쓰레기를 주워 팔고 밤이면 지태의 곁에 조용히 누워 잠들었다. 어느 날 윤아는 아이가 벽에 붙인 낡은 종이를 발견했다. 그 종이엔 흐릿하게 남은 글씨가 있었다. 엄마, 나 여기 있어요. 그 문장을 본 순간 윤아는 주저앉고 말았다. 가슴이 터질 듯 아팠다. 직감이 확신으로 바뀌었다. 그 아이는 분명 그녀의 아들이었다. 서윤아는 박지태의 허름한 집 근처에서 숙소를 잡고 며칠간 그들과의 거리를 좁히려 했었다. 아이의 정체에 대해 성급히 묻지 않았다. 대신 매일 아침 폐지 수거를 돕는 척하며 지태와 마주쳤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눴다. 아이와는 얼마나 같이 살았어요? 8년쯤 됐네요. 철도 밑에 버려져 있던 걸 제가 데려왔어요. 그때 경찰엔 신고 안 하셨어요? 했죠. 하지만 아무도 관심 없더군요. 출생증명도 없고 이름도 모르고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래서 이름을 민수라고 지으신 거예요? 혼자 부르기 좀 그래서. 그래도 이젠 내 자식이나 다름없어요. 지태의 말에는 진심이 있었다. 유나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지태는 자신의 방식으로 아이를 지켜왔고 지금도 그를 아들로 아끼고 있었다. 하지만 유나에겐 멈출 수 없는 진실이 있었다. 민준. 자신의 피와 살로 태어난 아이. 사라진 날 이후 매일 밤 이름을 속삭이며 버텨온 이름이었다. 유나는 소년에게 천천히 다가가기로 결심했다. 말없이 그가 다니는 쓰레기장 근처에 도시락을 놓고 가거나 멀리서 그가 좋아하는 포장마차 간식을 건네기도 했다. 처음엔 경계하던 소년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어느 날 유나는 그에게 작은 인형을 건넸다. 바느질이 다 뜯어진 낡은 곰돌이. 이거 기억나? 소년은 조용히 인형을 바라보았다. 그러곤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눈은 한참 동안 인형에 머물러 있었다. 그날 밤 지태는 유나에게 조용히 말했다. 아이 가끔 이상한 꿈을 꾼다고 해요. 어떤 여자가 자기를 안고 울고 있는 꿈이래요. 그리고 피아노 소리도 난대요. 피아노. 그것은 민준이 어릴 때 가장 좋아했던 악기였다. 남편 지훈이 매주 아이에게 연주해 주던 곡들. 그 기억이 아직도 아이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은 유나를 더욱 확신하게 만들었다. 다음 날 유나는 서울에서 가져온 옛 사진 몇 장을 꺼냈다. 가족 사진. 지훈이 아이를 안고 있는 모습, 민준이 2살 때 웃고 있는 장면. 그녀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소년 앞에 놓았다. 이 중에 아는 얼굴 있어? 소년은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잠시 후 손가락이 하나의 얼굴을 가리켰다. 지훈. 이 사람 꿈에 나왔어요. 유나의 눈이 붉어졌다. 그래. 그 사람은 내 아빠야. 민준아. 소년은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내 이름은 민수가 아니라 민준이에요. 유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서민준. 너는 내 아들이야. 공기마저 멈춘 것 같은 순간이었다. 아이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내려다봤고 유나는 조용히 그의 옆에 앉았다. 둘 사이의 침묵은 낯설지 않았다. 그것은 9회의 공백이 만든 조용한 달이 같았다. 그날 밤 지태는 술을 마시고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복잡했다. 그 아이가 당신 아들이면 나는 뭐가 됩니까? 유나는 말없이 앉아 있었다. 지태는 손을 떨며 말했다. 나는 그 아이가 내 전부였어요. 버려진 줄 알았고 그래서 내 전부를 줬어요. 지태 씨, 당신이 없었다면 그 아이는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 점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지태는 아무 말 없이 담배를 피웠다. 창밖엔 또다시 눈이 내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민주는 혼란스러운 듯 조용해졌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충격, 그리고 엄마라는 존재가 다시 눈앞에 나타난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오래전부터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다. 유나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아침 민준이 일어날 때쯤 조용히 밥을 차렸고 저녁에는 그가 좋아하는 국을 끓였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행동으로 전달되는 애정은 분명했다. 하루는 민준이 조용히 물었다. 아빠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유나는 미소 지으며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사진 속에서 지훈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바람이 부는 공원에서 붉은 단풍을 배경으로 찍힌 사진이었다. 책임감 있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민준이를 정말 많이 사랑했지. 매일 밤 자장가처럼 피아노를 쳐주곤 했어. 민준은 한참 동안 사진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숙였다. 왜 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날까? 괜찮아. 기억은 다시 떠오르기도 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거야. 그 순간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이 따뜻한 순간들 뒤에는 아직 풀리지 않은 어두운 퍼즐 조각들이 있었다. 서울에서 변호사 최경민은 서유나가 맡긴 자료를 검토하던 중
서지훈 회장의 사망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사고사. 하지만 당시 운전자의 진술에는 허점이 많았고 사건 직전 몇 차례 보안 기록이 삭제되어 있었다. 경미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고가 나기 전날 밤 지훈은 회사의 비자금 흐름에 대해 법무팀에 조사 요청을 넣었고 그 메일은 윤아가 아닌 다른 한 사람에게도 발송되어 있었다. 강현우, 지훈의 동생이자 현재 SY그룹의 부회장. 경미는 얼굴이 굳어졌다.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다. 그는 윤아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다. 서 회장님, 지훈 씨의 사고 다시 조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윤아는 말이 없었다. 그녀 역시 오래전부터 마음속 어딘가에 의심을 품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의심은 너무 커서 감히 꺼내 볼 수 없었던 그림자였다. 며칠 후, 윤아는 민준과 함께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는 아이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에 억지로 끌고 오지 않고 천천히 설득했다. 지태는 떠나는 날 아침,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내가 누구든 나한텐 여전히 내 아들이야.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 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서울의 집은 낯설고 조용했다. 하지만 윤아는 아이를 위해 그가 익숙해질 수 있도록 집안 곳곳의 추억의 흔적을 되살렸다. 옛날 민준이 쓰던 장난감, 사진들, 그리고 고장난 피아노도 다시 조율했다. 어느 날 밤, 민준은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다. 손가락이 자연스럽게 건반 위에 닿았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단 하나의 음이 울렸다. 그 음은 삐걱거렸지만 어쩐지 따뜻했다. 윤아는 멀찍이 서 그것을 지켜보며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최경민은 새로운 증거를 들고 찾아왔다. 사고 차량의 블랙박스 일부 복구 영상, 그리고 삭제된 메일 로그. 그 속엔 분명히 남아 있었다. 지훈이 보낸 마지막 메일. 회계 부정건, 강현우와의 연관 가능성 있음. 내부 조사가 필요함. 그리고 사고가 나기 전 차량 브레이크 시스템 점검 이력이 있었고 그것이 누군가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전문가 소견도 함께 있었다. 지훈 씨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윤아는 숨을 들이쉬었다. 내가 맞았군요. 그리고 또 하나. 민준의 실종 당일 병원 CCTV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남성이 병실 근처를 서성이는 장면이 포착되었고 그 남성의 옆모습은 강현우와 흡사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민준만이 아니야. 지훈이, 지태, 그리고 나 우리 모두의 진실을 찾아야 해. 서울의 봄은 아직 이른 시기였지만 서윤아의 마음속엔 이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다. 강현우의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의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 남편의 죽음과 아들의 실종에 모두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윤아는 변호사 최경민과 함께 SY 그룹 이사회에 강현우의 부정에 대한 문제를 공식 제기했다. 하지만 예상대로 반응은 싸늘했다. 이 사진 중 절반 이상은 강현우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윤아의 말은 감정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으로 몰렸다. 고인이 된 회장님은 빌미로 회사를 흔들려는 건가요? 아이를 잃은 상처는 이해하지만 근거 없는 음모로는 그만두시죠. 그녀는 그 자리를 조용히 떠났다. 싸움은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한편 민주는 학교에 복고했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다. 오랜 거리 생활로 인해 또래들과 어울리는데 어려움을 느꼈고 그의 말투나 행동은 아이들 사이에서 이질적으로 받아들여졌다. 몇몇 아이들은 그의 과거를 알아채고 조용히 수군대기 시작했다. 제 노숙자 출신이래. 진짜 엄마 맞대? 이상해. 민주는 말없이 책상에 앉아 있었다. 수업에 집중하려 애썼지만 마음은 자꾸 다른 곳으로 향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그는 말이 없었다. 윤아는 눈치챘지만 아이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주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엄마 왜 나를 그때 지키지 못했어요? 그 한마디는 윤아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았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아빠 사고 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병원에서 널 지키겠다고 했지만 그 몇 분의 빈틈이 너를 잃게 했어. 민주는 눈을 피했다. 그 몇 분 때문에 나는 9회를 잃었어요. 유나는 그 말에 대답할 수 없었다. 며칠 후 SY그룹의 내부 감사팀에서 익명의 자료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강현우의 비자금 계좌, 해외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한 고아원에 흘러들어간 거액의 자금. 그 고아원은 민준이 사라진 이후 잠시 머물렀던 곳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그림을 이루기 시작했다. 유나는 직접 강현우를 찾아갔다. 그의 사무실, 유리창 너머로는 도시가 내려다 보였다. 오랜만이군요, 형수님. 이제 더 이상 형수라 부르지 마요. 지훈의 죽음, 민준의 실종 당신이지요. 강현우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증거 있습니까? 곧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땐 이 회사도 당신의 이름도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당신, 여전히 감정적이군요. 그게 당신의 약점입니다. 유나는 웃음을 머금었다. 아니요, 이제는 그게 나의 무기예요. 나는 엄마니까. 그녀가 떠난 후 강현우는 조용히 비서에게 속삭였다. 그 아이 다시 사라지게 해. 며칠 후 민준이 학교에서 실종되었다. 그날 오후 민준은 학교 수업을 마친 후 교문 앞에서 모습을 감췄다. CCTV에는 마지막으로 학교 근처 골목길을 혼자 걷는 장면이 남아 있었고 그 이후로 흔적이 사라졌다. 유나는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자마자 가방도 챙기지 않은 채 뛰쳐나갔다. 교장실, 경찰서, 골목의 가게들까지 그녀는 몇 시간 동안 거리를 헤매며 아이의 이름을 외쳤다. 민준아, 민준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무릎은 바닥에 부딪히며 피가 났지만 아프지도 않았다. 경찰은 실종 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번에도 단서는 없었다. 유나는 데이저 비유 같은 감각에 휩싸였다. 9해 전 남편을 잃고 아이를 잃었던 바로 그 순간처럼 세상이 다시 무너지는 듯했다. 밤이 깊어갈수록 불안은 공포로 바뀌었다. 서재에 홀로 앉은 그녀는 손에 들고 있던 민준의 최근 그림을 붙잡고 울음을 터뜨렸다. 그림 속에는 한 여자가 아이의 손을 잡고 벚꽃길을 걷고 있었다. 그 길은 그들이 다시 함께 걷기로 약속했던 길이었다. 그 순간 유나는 깨달았다. 민준은 사라진 게 아니다. 누군가가 또다시 데려간 것이다. 그녀는 곧바로 최경민에게 연락했다. 그는 이미 회사 보안 기록을 뒤지고 있었고 의심스러운 통화 내역 하나를 발견했다. 강현우의 비서가 민준이 실종된 시각에 의문의 번호로 통화한 흔적. 경민은 그 번호를 추적했고 충청북도의 한 폐공장에서 신호가 끊긴 걸 알아냈다. 유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밤이었지만 그녀는 직접 그곳으로 향했다. 경찰의 허가를 기다릴 수 없었다. 이번에도 놓치면 다시는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폐공장에 도착했을 때 전기가 끊긴 건물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 나오는 걸 보았다.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고 손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뿐이었다. 문을 조용히 밀고 안으로 들어가자 깊은 어둠 속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그녀는 그대로 무너졌다. 그곳에는 민준이 있었다. 두 손이 묶인 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앉아 있었다. 옆에는 눈빛이 흐릿한 중년 남자가 서 있었다. 움직이지 마. 그 남자는 칼을 들고 있었다. 유나는 숨을 삼켰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죠? 남자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민준에게 겨눴다. 나는 명령을 받았어. 그냥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누구한테 명령을 받았는데요? 강현우죠? 남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유나는 조용히 아이 쪽으로 한 걸음 다가갔다. 그 아이는 당신 자식이 아니에요. 당신은 지금 한 아이의 인생을 또 망치려는 거예요. 남자는 흔들렸다. 칼이 조금 내려갔다. 그 순간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렸다. 최경민이 이미 경찰과 함께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다. 남자는 놀라 도망치려 했고 경찰은 곧장 그를 제압했다.
유나는 그대로 민준을 안았다. 아이는 차가웠지만 의식은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머리를 감싸 안고 끝없이 되뇌었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며칠 후 병원에서 회복 중인 민준은 조용히 말했다. 그때 엄마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두운 데 있었는데 엄마가 부르는 게 들렸어요. 유나는 눈물을 삼켰다. 엄마가 널 절대 또 잃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리고 그 약속은 지킬 거야. 이제 유나에겐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아이를 2번이나 잃을 뻔한 그녀는 결심했다. 진실은 반드시 세상 밖으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 진실을 덮으려 한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했다. 민준의 2번째 실종은 서유나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분노와 결의를 불러일으켰다. 아이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안도하면서도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리거나 숨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이제는 반격할 차례였다. 유나는 먼저 경찰과 협력해 민준을 납치하려 했던 남자의 신원을 철저히 조사했다. 그는 과거 몇 차례 강현우가 후원하는 복지재단의 용역회사에서 근무했던 이력이 있었고, 당시 내부 고발자로 인해 해고된 전력이 있었다. 그 남자는 강현우의 사람입니다. 최경민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다면 이제 증거를 확보하는 일만 남았네요. 유나는 단호하게 답했다. 그녀는 최경민과 함께 강현우의 사무실, 비서진, 재단, 심지어 관련된 회계법인까지 모든 연결고리를 조사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의 결정적 단서를 찾았다. 재단 자금 일부가 이름 없는 해의 계좌로 이체되었고, 그 계좌의 실소유주는 강현우가 차명으로 등록해둔 법인이었다. 더 놀라운 건 이 자금이 과거 서지훈의 사고가 일어나기 직전에 갑작스럽게 움직였다는 사실이었다. 이건 단순한 횡령이 아니에요. 경민은 말했다. 지훈 회장님의 죽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유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기억 속 남편의 웃음, 그리고 마지막 인사도 없이 떠난 그날의 충격이 다시 떠올랐다. 그녀는 결정했다. 이 모든 사실을 공개하겠다고. 먼저 언론의 내부 고발 형태로 자료 일부를 전달했고, 동시에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를 넣었다. 언론은 곧 반응했다. SY그룹 부회장, 재단 자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의혹, 고 서지훈 회장 사망, 단순 사고 아닌 조직적 은폐 가능성 제기. 사회면이 들썩였다. 기자들은 서유나에게 인터뷰 요청을 쏟아냈고, 강현우는 위기감에 휩싸였다. 그는 이사회를 긴급 소집했고, 유나의 회장 권한 정지안을 상정하려 했다. 하지만 이사회는 예전 같지 않았다. 서 회장님이 제공한 자료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침묵하는 건 범죄를 방조하는 겁니다. 몇몇 이사들은 처음으로 강현우에게 반기를 들기 시작했다. 그날 밤, 유나는 지훈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녹음기를 발견했다. 그것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녹음이었다. 그 안에는 지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현우는 무언가를 감추고 있어. 그가 내 뒤를 밟고 있다는 것도 느껴진다. 혹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유나, 내가 민준이를 지켜줘. 그녀는 녹음기를 가슴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지훈, 나 이제 멈추지 않을 거야. 며칠 후, 강현우는 기자회견을 열어 모든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악의적인 날조입니다. 유나 씨는 감정에 휘둘려 회사를 망치고 있어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유나 측에서 추가로 공개한 메일 증거와 녹취록이 언론에 터졌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과거 병원 보안 직원이었던 인물이 익명으로 증언했다. 민준 군이 실종되던 날, 강현우 부회장이 병실 근처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며 나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이제 여론은 명확히 유나의 편이었다. 검찰도 수사에 착수했고 강현우의 여권은 정지되었다. 그동안 막강했던 그의 권력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 반격을 준비하고 있었다. 끝나지 않았어.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쌓아온 것들을 그렇게 쉽게 무너뜨릴 순 없어. 그는 비밀리에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과거 유나가 치료를 받았던 정신과 기록. 유나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공식화하라.
그녀의 말은 믿을 수 없다는 인식을 퍼뜨려야 해. 그의 지시는 즉각 실행에 옮겨졌다. 익명의 제보자로 가장한 인물이 언론에 윤아의 병원 기록을 흘렸다. 기사 제목은 충격적이었다. 서윤아 회장, 과거 정신과 치료 이력 발언 신뢰성 논란. 윤아는 그 기사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히 입을 열었다. 그래요. 저는 치료받았습니다. 남편을 잃고 아이를 잃었을 때 무너졌던 나를 다시 세우기 위해. 하지만 그것이 제가 거짓을 말한다는 증거는 아니죠. 저는 살아남았고 이겨냈어요. 그녀의 솔직한 대응은 오히려 대중의 지지를 불러왔다. 그리고 마침내 검찰은 강현우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강현우가 검찰에 소환된 날, 서윤아는 조용히 민준의 손을 잡고 집을 나섰다. 미디어는 아침부터 집 앞에 진을 치고 있었지만 그녀는 카메라를 외면한 채 조용히 걸었다. 민준은 여전히 긴장한 얼굴이었다. 엄마, 이게 정말 끝나는 거야? 윤아는 잠시 멈춰서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하지만 이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이야. 검찰은 강현우를 소환하면서 동시에 그의 자택과 사무실, 관련 법인에 대한 압수수색도 병행했다. 언론은 연일 재벌가의 추락이라는 타이틀로 대서특필했고 여론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하지만 윤아는 불안했다. 강현우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코너에 몰렸는지를 알고 있었고 그만큼 어떤 극단적인 선택도 할 수 있는 인물이었다. 그리고 그 불안은 곧 현실이 되었다. 검찰 수사팀이 내부 고발자 리스트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민준을 도왔던 인물 중 하나였던 병원 보안요원 이재호가 사고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찰은 자살로 추정했지만 윤아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는 입을 막기 위해 제거된 거야. 최경민도 같은 생각이었다. 그들은 즉시 보호 조치를 요청했지만 이미 늦은 후였다. 이재호는 민준의 실종 당시 병원에서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고 최근 검찰 조사에 협조하기로 결정한 참이었다. 윤아는 병원에서 그의 가족을 찾아가 조용히 조의를 표했다. 그곳에서 이재호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작은 봉투를 건넸다. 남편이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걸 당신에게 전해달라고 했어요. 봉투 안에는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안에는 병원 CCTV의 백업 영상 일부와 함께 이재호가 직접 녹음한 음성 파일이 있었다. 나는 두 눈으로 봤다. 민준군 병실 앞에 나타난 남자. 그건 분명 강현우였다. 그리고 그가 무언가를 속삭였고 그 후 민준은 사라졌다. 그 증거는 결정적이었다. 윤아는 그것을 즉시 검찰에 제출했다.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고 구속영장이 청구되기에 충분한 자료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날 밤 또 다른 비보가 들려왔다. 박지태, 민준을 키우며 보호해왔던 남자, 윤아가 믿고 감사했던 존재가 자신의 방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그는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병원에 실려갔지만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윤아는 그의 병실에서 조용히 손을 잡았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쳐야만 해요? 민준은 병실 밖에서 흐느꼈다. 그는 지태를 아버지처럼 따랐고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을 잃을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의료진은 지태의 심장 박동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의 삶은 남은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다. 윤아는 민준을 데리고 다시 병실로 들어갔다. 그 순간 지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고 입술이 아주 작게 떨렸다. 민준. 민준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예요, 아저씨 저예요. 잘 살아라 우리 민준이. 그 말을 끝으로 지태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가엔 아주 작은 미소가 남아 있었다. 윤아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듯 속삭였다. 당신이 지켜낸 아이, 내가 끝까지 지킬게요. 약속해요.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다. 윤아는 조용히 그의 유골을 들고 바닷가로 향했다.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그녀는 그 앞에 단단히 서 있었다. 당신이 남긴 사랑, 우리가 이어갈게요. 그녀는 바닷물에 유골을 흘려보냈다.
그날 밤, 민주는 유나에게 조용히 물었다. 엄마,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 유나는 민준을 안으며 말했다. 진실은 어둠을 통과해야 빛을 만나는 거야.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이야. 그리고 그녀는 마지막 결심을 했다. 이제는 진실을 넘어 정의를 완성해야 한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301호 대법정.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SY 그룹 부회장 강현우의 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 앞은 일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고 중계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시민들은 피켓을 들고 진실을 밝혀라고 외쳤다. 서유나는 최경민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들어섰다. 민주는 처음엔 함께 가지 않겠다고 고집했지만 유나는 조용히 말했다. 넌 피해자가 아니라 진실의 증인이야. 내 목소리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어. 그 말에 민주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아직 작고 여린 몸이었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었다. 검찰은 처음부터 강도 높게 공소 사실을 열거했다. 비자금 조성, 법인 횡령, 유소년 유괴 및 실종 사건 개입, 증거인멸, 협박, 그리고 무엇보다 서지훈 회장의 사망과 관련된 계획적 개입 의혹. 강현우 측 변호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모든 건 우연과 오해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검찰이 제출한 수많은 증거들은 그것을 반박했다. USB 속 음성 파일, 이메일 원문, 법인 계좌 흐름, 그리고 병원 보안요원고 이재호의 진술 영상. 법정은 고요해졌다. 유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 이 많은 증거 뒤에는 이름 없이 사라진 사람들의 고통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증인으로 민준이 호출되었다. 그 순간 법정 안은 술렁였다. 아직 어린 나이에 법정에 서야 하는 아이의 모습에 모두가 숨을 죽였다. 하지만 민준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증인석에 올라섰다. 서민준 군, 당신은 오늘 이 법정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나요? 검사의 질문에 민준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제가 사라졌을 때 아무도 저를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를 기억해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제 엄마예요. 그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말했다. 저는 박민수가 아니라 서민준입니다. 제 아빠는 돌아가셨고 저는 납치당했어요. 그 사실을 저도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찾으러 왔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법정 안에 있던 사람들, 심지어 판사조차도 눈을 떼지 못했다. 저는 무섭고 화도 났어요. 왜 아무도 지켜주지 않았는지. 그런데 이제는 알아요. 엄마는 그때도 절 지키려 했고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그는 마지막으로 강현우를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제 인생을 망가뜨렸어요. 아빠도, 지태 아저씨도, 이재호 아저씨도 당신 때문에 죽었어요.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당신 같은 어른들 때문에 저 같은 아이들이 또 울지 않게 할 거예요. 그 말에 강현우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그의 표정은 굳었고 눈길은 바닥을 향했다. 변호인 측은 곧바로 민준의 발언을 감정적인 진술이라며 문제 삼았지만 재판부는 그 진술을 공식 증언으로 채택했다. 다음으로는 서유나가 증인석에 섰다. 그녀는 침착하고 강단 있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제 남편은 죽기 전날 밤 누군가로부터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가 남긴 메일, 녹음, 그리고 그의 눈빛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그녀는 이어서 민준의 실종, 복지재단 자금의 흐름, 병원 내부 조작 의혹 등 모든 사건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며 설명했다. 제가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것, 그것조차 이 사람은 무기 삼았습니다. 하지만 전 약해지기 위해 치료받은 게 아닙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 치료받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방청석에서는 조용한 박수가 흘러나왔다. 법정은 점점 진실을 향해 기울고 있었다. 그리고 결정적인 증인이 등장했다. 정미라. 과거 강현우의 비서이자 비자금 조성과 사건 은폐를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한 인물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이고 증언을 시작했다. 저는 그의 모든 것을 봤습니다.
회장님의 사고 당일 밤 브레이크를 확인하라는 지시를 들었고 그 이후로 제 양심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입니다. 그녀는 직접 기록해둔 메모, 이메일, 대화 녹음을 검찰에 제출했다. 법정은 술렁였다. 그리고 판사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다.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잊지 말아야 할 이름들을 기억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서지훈, 박지태, 이재호 그리고 아직 성장 중인 서민준. 그들의 진실 앞에서 우리는 정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재판이 끝나고 나오는 길, 민주는 유나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조금은 괜찮아졌어요. 유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래, 아들. 이제 정말 끝이 보이기 시작했어.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마지막 한 걸음, 판결이라는 이름의 문턱이 남아 있었다. 선고 공판이 열리는 날 아침, 서울지방법원은 다시 한번 언론과 시민들로 붐볐다. 재벌가의 범죄, 어린 피해자, 내부 고발과 희생. 이 모든 요소가 이 재판을 단순한 사건이 아닌 사회적 분수령으로 만들어 놓았다. 서유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침착한 듯 보였지만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머리를 정리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확인한 후 조용히 민준의 방으로 들어갔다. 준비됐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눈빛은 분명했다. 이제 그는 피해자에서 증인으로 그리고 세상의 앞에 설 목소리로 변해 있었다. 법정에 들어섰을 때 공기 자체가 무거웠다. 방청석은 이미 만석이었고 언론은 카메라 셔터 소리도 멈춘 채 숨을 죽이고 있었다. 재판부가 입장하고 판사가 자리에 앉았다. 정적이 길게 이어지더니 마침내 선고가 시작되었다. 피고인 강현우는 본법정이 인정한 수많은 증거와 증언, 그리고 피고인의 행적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린다. 잠시 판사는 시선을 피고인에게 고정한 후 말을 이었다. 피고인은 횡령, 배임, 협박, 아동유괴, 증거인멸, 그리고 무엇보다 고 서지훈 회장의 죽음에 결정적인 개입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단순한 기업 내의 권력 싸움을 넘어 심각한 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 유나의 손이 민준의 손을 꼭 잡았다. 민준은 말없이 숨을 들이켰다. 이에 본 법정은 피고인 강현우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다. 법정 안에서 탄식과 박수, 울음과 환호가 뒤섞였다. 어떤 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다. 그러나 강현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고개를 떨군 채 단 한 번도 유나를 보지 않았다. 그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고 법정 경위가 그를 데리고 나가려는 순간 갑작스럽게 한 남자가 방청석에서 뛰쳐나왔다. 이건 조작이다. 강현우 부회장은 희생양일 뿐이야. 혼란 속에서 남자는 법정 중앙으로 돌진했고 손에 들고 있던 무언가를 강하게 바닥에 내리쳤다. 그것은 연막탄이었다. 순간적으로 연기가 피어오르며 방안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비명과 발걸음, 경비들의 고함이 섞여 정신없는 와중 유나는 본능적으로 민준을 감싸 안았다. 준아, 괜찮아. 다행히 곧 경찰이 연막을 걷어냈고 테러를 시도한 남자는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그의 신원은 곧 드러났다. 그는 SY그룹의 하청 계열사 대표로 과거 강현우에게 수차례 뇌물을 제공하고 이권을 받아왔던 인물이었다. 그는 체포되며 외쳤다. 진짜 범인은 따로 있어. 그 여자는 자신을 포장하고 있을 뿐이야. 다 거짓말이야. 하지만 그의 외침은 증거 앞에 무의미했다. 재판부는 질서를 되찾은 후 다시 발표했다. 선고는 유효하며 추가 위협 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이 별도로 수사할 것이다. 그날 저녁, 민주는 뉴스 속 자신과 엄마의 얼굴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이제 끝난 걸까? 유나는 아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다. 정의는 이루어졌지만 진실의 무게는 여전히 우리 안에 있어. 우리는 그것을 안고 살아가야 해. 다만 이제 숨지 않아도 돼. 민주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엔 다시 웃음이 떠올랐고
아주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평온이 서서히 되돌아오고 있었다. 그날 밤, 유나는 남편 지훈의 사진 앞에 촛불을 켰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당신 앞에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잘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나도 괜찮아졌어요. 민주는 방 한구석에서 피아노 앞에 앉아 있었다. 오래된 건반을 조심스레 누르며 천천히 한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아버지가 자주 쳐주던 자장가였다. 유나는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다. 그 멜로디는 고통의 기억을 감싸 안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다. 재판이 끝난 뒤 봄은 완전히 서울을 감싸고 있었다. 서유나는 법정에서의 모든 싸움을 끝내고 처음으로 여유로운 아침을 맞이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햇빛은 따뜻했고 민주는 책상 앞에 앉아 숙제를 하고 있었다. 오늘은 뭐 하고 싶어? 유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주는 잠시 고개를 들더니 창밖을 가리켰다. 벚꽃 보러 갈래요. 그 말에 유나는 웃었다. 9해 전 아이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으로 함께 걷던 길. 그 벚꽃길은 여전히 서울 외곽의 작은 공원에 남아 있었다. 그들은 도시락을 싸서 나섰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갈아타고 마침내 도착한 그곳엔 하얀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다. 바람에 흩날리는 꽃잎들 사이로 민주는 조용히 걷다가 멈춰섰다. 여기 기억나는 것 같아요. 유나는 놀란 듯 그를 바라보았다. 정말.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이 정확하진 않지만 아빠가 여기에 있었던 것 같고 엄마가 제 손을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웃고 있었어요. 유나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날의 기억, 너무 소중해서 오히려 떠올릴 수 없었던 그 순간이 아이 안에 아직 남아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유나의 손을 잡았다. 이젠 괜찮을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벚꽃이 흘러내리고 나뭇가지 위로 새들이 노래하는 사이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던 듯 평화로웠다. 그날 이후 유나는 민준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 복지재단 운영에 전념했고 고 이재호의 유족을 위한 장학기금을 설립했다. 이름은 빛의 약속재단. 피해자와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었다. 민주는 학교에 복귀해 천천히 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음악 수업 시간마다 피아노 앞에 앉는 것이 점점 자연스러워졌고 선생님은 그 아이의 감성과 집중력을 칭찬했다. 민준이는 음악으로 말해요. 마음이 깊고 조용한 아이예요. 유나는 그 말을 듣고 오래도록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인생은 이제 다시 써내려가는 중이었다. 어느 날 민준은 편지를 하나 써서 유나에게 건넸다. 봉투엔 엄마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유나는 편지를 펼쳐 읽었다. 엄마,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줘서 고마워. 나는 엄마의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러워. 우리가 겪은 일들, 아프지만 절대 잊고 싶지 않아요. 그건 우리가 서로를 다시 찾은 이야기니까요. 앞으로 힘들어도 우리 같이 이겨내요. 엄마가 다시 웃을 수 있도록 나도 웃을게요. 사랑해요. 민준. 그날 밤 유나는 한참을 울었다. 기쁨과 슬픔, 후회와 희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지만 이번엔 더 이상 숨기지 않았다. 그 눈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다. 몇 달 후 민주는 학교 음악회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다. 무대 위 아이는 말없이 피아노 앞에 앉았다. 조명이 그를 감쌌고 객석 한가운데엔 유나가 앉아 있었다. 민주는 곡을 시작했다. 그것은 아버지 지훈이 자주 치던 곡, 아주 오래된 자장가였다. 선율이 울려 퍼지자 유나는 눈을 감았다. 음악은 그녀를 시간 너머로 데려갔고 어느새 그녀의 옆에 지훈이 앉아있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그는 말없이 웃고 있었다. 공연이 끝났을 때 모두가 박수를 보냈다. 유나는 누구보다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다. 그날 밤 민주는 유나에게 말했다. 엄마, 아빠는 어디에 있을까요? 유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아빠는 우리 안에 있어. 내 손끝에, 내 마음에.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아.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별빛 속에서 그들은 마침내 긴 여정을 끝내고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길 위엔 상처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과 희망이 함께하고 있었다. 끝.